나이가 들수록 맛있다. 꽃과 잎은 물론 씨까지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는 알뜰한 채소 호박. 호박은 다양한 요리에 함께하는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데 그중 늙은 호박은 명실상부 이 계절 최고의 보약이다. 둥글 납작하게 생겼다고 해 맷돌호박, 청둥호박이라 불린다는 늙은 호박. 건강밥상 오늘은 호박계의 왕좌, 늙은 호박과 함께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늙은 호박은 약성이 따뜻하고 달기 때문에 비위를 보호하고 자양강장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늙은 호박의 당분은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회복기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늙은 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시력을 보호하고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동지에 호박을 먹으면 중풍에 걸리지 않고 장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박은 부기를 내리는 데 탁월하다. 늙은 호박의 화려한 변신은 무죄.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감자 육개를 곁들인 늙은 호박 카레. 부드러운 카레 맛에 모두가 빠져든다.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호박과 우유의 찰떡 궁합, 늙은 호박 라떼. 라떼 향이 어우러진 에스프레소의 매력. 레시피 또한 이보다 더 간단할 순 없다. 영양이 풍부한 늙은 호박은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립니다. 향이 강한 카레에 호박을 넣게 되면 늙은 호박의 특유의 달큰한 맛이 더욱더 좋아지는데요. 오늘은 고소한 감자 육기를 넣어 만든 늙은 호박 카레 만들어 볼게요. 늙은 호박은 껍질이 단단하고 진한 황갈색을 띠는 게 좋다. 또 들었을 때 상처 없이 묵직한 게 싱싱한 호박이다. 늙은 호박을 요리할 땐 우선 4분의 1로 갈라주는데 숟가락이나 국자로 C 부분을 말끔하게 파내고 단단한 껍질은 칼을 이용해 깔끔하게 벗겨낸다. 또 과육 부분은 굵직하게 썰어 큐브 모양으로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해놓는다. 늙은 호박의 씨 부분은 숟가락이나 국자를 이용해서 긁어내서 파주시고요. 껍질은 칼이나 필러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벗겨주시면 됩니다. 카레에 들어갈 채소도 준비하자. 양파는 작게 깍둑 썰고 감자는 껍질을 벗겨 준비한다. 이어서 채소를 볶을 냄비에 기름을 살짝 두른 후 양파를 먼저 볶아주고 손질한 늙은 호박도 한데 넣어 기름이 고소하게 배도록 마저 볶아준다. 여기에 물을 붓고 카레가루와 치킨 스톡을 넣어 재료를 푹 익혀주는데 늙은 호박 카레 활용점정은 뇨끼에 들어갈 감자. 양파 월계수 잎을 넣은 물에 감자를 넣은 후 소금으로 간을 맞춰 잘 으깨질 수 있도록 푹 삶아 준비해 놓는다. 감자를 삶으실 때는 그냥 맹물이 아닌 양파와 월계수잎을 넣어서 삶게 되면 감자의 풍미가 더욱더 좋아져서 맛있는 육기를 만드실 수 있어요. 삶은 감자는 식기 전에 주걱을 이용해 잘 으깨주는데 이렇게 으깬 감자에 밀가루와 달걀, 소금을 넣은 후 글루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잘 치대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탈리아 파스타 음식의 한 종류인 뇨끼는 우리나라 수제비와도 비슷한데 치댄 재료는 가래떡 모양으로 길게 성형한 후 물에 삶아내기 쉽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 포크로 모양을 내주면 완성된다. 보통 뇨끼는 부드럽게 만드는 게 포인트인데요. 조금 더 쫄깃한 식감을 원하신다면 많이 치대서 글루텐을 형성해서 만드시면 쫄깃한 뇨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모양을 낸 뇨끼는 끓는 물에 삶아내는데 가라앉았던 뇨끼가 물 위로 동동 떠오르면 다 익었다는 표시다. 잘 익은 뇨끼는 건져내 물기를 뺀 후 버터를 두른 팬에 넣고 바삭하게 구워주는데 자칫 잘 탈 수 있기 때문에 타지 않도록 뒤집어가며 재빨리 구워주는 게 포인트. 완성된 뇨끼는 카레에 넣고 후추와 민트로 향을 내 한 번 더 끓여주면 된다. 카레 가루에도 간이 되어 있고 치킨 스톡 육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짠맛은 충분합니다. 마지막에 간을 꼭 보시고 소금을 가감하시고 후추로만 향을 내주세요. 늙은 호박과 뇨끼, 거기에 카레가 어우러진 늙은 호박 카레. 생크림으로 감칠맛을 더하면 끝! 첫맛은 부드럽고 끝맛은 달콤한 늙은 호박 카레. 옹심이처럼 쫀득한 감자 뇨끼가 들어가 한 끼로 충분한 든든한 별미가 완성됐다.
은은한 단맛이 좋은 늙은 호박은 디저트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음료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라떼. 오늘은 늙은 호박을 이용해서 맛있는 호박 라떼 만들어 볼게요. 늙은 호박은 저장성이 워낙 뛰어나 실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빛에 약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 건조시켜 보관할 경우엔 씨와 속을 긁어내도 껍질을 깎아 말려서 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호박 라떼에 들어간 늙은 호박은 잘게 다진 후 따뜻한 물을 부어 전자레인지에 익혀주는데 2, 3분 정도 돌려주면 촉촉한 식감의 호박이 완성된다. 호박을 찔 때는 찜기를 이용하셔도 좋지만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빠르고 간편하게 호박을 찔 수 있습니다. 익힌 호박은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는데 설탕과 향신료 종류인 넘백가루, 시나몬 가루를 한데 넣어주면 부드러운 호박 피레가 완성된다. 여기에 에스프레소 한 샷을 호박 피레와 함께 섞어주자. 시나몬 향에 에스프레소 향까지 어우러져 향계 결정체가 완성됐다. 아이들을 위한 호박 라떼를 만드실 때는 에스프레소 샷 대신에 생크림을 넣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떼의 주인공 우유를 따끈하게 데워주는데 냄비에 우유를 넣고 거품이 날 때까지 끓여준다. 이제 모양이 길고 예쁜 컵에 채워주면 끝. 호박 피레를 먼저 3분의 1 정도 부은 후 따끈한 우유를 채워주면 부드럽고 커피향 가득한 늙은 호박 라떼가 완성된다. 맛과 향이 완벽한 라떼에 개성에 따라 멋진 장식으로 꾸며주자. 호박 라떼는 콜드, 핫 둘 다 맛있으니까 취향껏 골라서 만들어 드시면 되고요. 시나몬 향이 싫다면 초코 파우더를 넣어도 맛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취향에 따라 들어가는 재료를 달리하면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늙은 호박 라떼. 모두가 행복한 여기가 라떼 맛집이다. 늙은 호박은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이 뛰어나 부기를 빼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산모의 경우 출산 후 늙은 호박을 이용한 음식을 섭취하면 부기를 빼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중년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늙은 호박이 이뇨작용이 매우 활발한 만큼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마른 여성의 경우에는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땅의 기온과 햇살 듬뿍 받고 자라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반전 매력의 주인공 늙은 호박.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식이섬유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계절 부족한 영양이 고민이라면 건강 비타민 늙은 호박과 함께하면 어떨까? 늙은 호박과 함께 우리 가족의 건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제철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맘때 먹어야 더욱 맛있는 식재료들이 있죠.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굴인데 이 굴은 단백질과 무기질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바다의 우유, 천연 영양제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굴을 방심하고 먹었다가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 맛있는 굴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조리 전 10분 정도 소금물에 담가두는 게 좋고 생굴을 섭취하기보다는 국이나 찜, 전으로 열을 가해서 조리해서 먹는 게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장에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염증, 염증성 장질환. 만성질환인 만큼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데 최근 들어선 소아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아 염증성 장 질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두 가지로 나뉘며 장에 생긴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만성화되어 생기는 소화기 질환을 말합니다. 크론병은 주로 서구에서 발생하는 질환이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안 지역에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은 침범 부위가 얇으나 혈변이 많아서 주의해야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만 20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 환자는 전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약 25%에 이르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병 연령대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데 오늘 TV 주시에서는 성장 장애를 부르는 소아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예, 학창 시절에 학업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배변 활동에 변화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가끔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염증성 장질환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소아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주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른들이 장염만 걸려도 굉장히 힘든데 아이들에게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까 먼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염증성 장질환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소아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에 생긴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만성화되어 생기는 소아 질환을 의미하며 종류로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입니다. 흔히 크론병은 서구화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 나라를 비롯한 일본을 포함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대장을 주로 침범하는데 혈변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 관찰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흔히 크론병은 불치병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또 이 크론병과 이 궤양성 대장염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크론병 같은 경우는 구강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를 침범하는 게 특징이며 점막에서 장막까지 깊게 침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궤양성 대장염은 항문과 인접한 직장에서 시작되는 연결된 병변이 대장 전체를 침범할 수 있으며 점막과 전방 하층만 얇게 침범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실제로 이 크론병이 불치병 맞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치료제가 워낙에 개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을 조절해서 완치 정도가 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어른들에게 나타나는 염증성 장질환과 또 소아 염증성 장질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소아 염증성 장질환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건지 주요 원인을 좀 꼽아보죠. 네, 사실 원인이 한 가지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에 서구적 식사 등과 같은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저희가 너무 깨끗해지다 보니까 장염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장내 면역이 약화되고 또한 장내 유익균의 분포가 변화되면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인자가 합쳐져서 크론병이 발생한다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증성 장질환이 나타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크론병의 발병 부위가 더 넓게 나타나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크론병은 쉽게 말씀드리면 입에서부터 식도 포함한 모든 장 전체에 생길 수 있는 병이라서 모든 부위 검사가 필요하고 궤양성 대장염은 이름처럼 직장과 대장만을 주로 침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이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환자가 생기고 있는지 이 점도 좀 살펴주시죠. 네, 이 통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9년도에 통계를 낸 것으로 성인과 소아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크론병은 2만 명이 넘는 상태이고 궤양성 대장염도 점점 늘어서 46,681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아들에게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이 연령대별로 발생 추이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크론병이 소아청소년에서는 더 발병이 많습니다. 이 표와 마찬가지로 0에서 9세 환자에서는 325명, 10에서 19세 환자에서는 궤양성 대장염은 1,300명 정도인데 크론병은 2,850명으로 훨씬 더 발병률이 높고 이제 그래프가 성인으로 가면서 궤양성 대장염이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식습관 때문일지는 몰라도 이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실제로 진료를 보시면서 환자가 예전보다 정말 많아졌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네, 사실 증상이 의심돼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실질적으로 10년간 진료 추이를 봤을 때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환자 숫자뿐만 아니라 진료비도 2009년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까지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사실 염증성 장질환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뉘는데 공통적인 증상은 설사와 복통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크론병은 주증상이 주로 복통과 설사가 많이 나타나면서 체중 감소가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궤양성 대장염과 다르게 항문 주위 분비물이라던가 통증, 치질, 누공과 같은 합병증이 잘 생기고 또한 성장 부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증상이 설사와 복통은 같지만 혈변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90% 정도가 혈변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마찬가지로 체중 감소나 피로감, 식욕 감퇴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이런 전반적인 증상 외에도 소아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증상이 있을까요? 네, 특히 크론병이 성인과 좀 차이를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가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키가 작거나 체중이 늘지 않는다고 하여서 외래를 오는 경우가 많고요. 발열, 빈혈, 관절 부위의 통증, 성적 발달의 지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외래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을 이렇게 소아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염증성 장질환이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소아관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그 가운데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에 이르는 위장관 부위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염증이 모든 층을 침범하는 것이 특징인데 문제는 크론병 환자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소아 환자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저희 집 아기가 배가 너무 자주 아픈 것 같아가지고요. 얼마나 자주 아프다고 하나요? 한 일주일에 3-4번 정도 아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설사를 그럼 매일 하나요? 네, 설사는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체중 감소가 6개월 사이에 얼마나 있었나요? 한 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치질이나 치료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한 10개월 전쯤에 치료로 수술받은 적이 있어요. 크론병의 가장 흔한 증상은 설사와 복통, 열, 그리고 체중 감소다. 이외에 관절염이나 발진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며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하나 같은 경우는 만성 복통, 설사, 성장 지연, 항문 병변과 같은 것을 바탕으로 소아 크론병이 의심이 됩니다. 그리하여 혈액 검사 등과 같은 정밀 검사를 하여야 되고 영양 지원과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크론병은 유전적 요인과 면역학적 요인, 또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이후 크론병 환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구화된 식습관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소아의 경우 설사와 염증, 식욕 부진 등으로 영양 흡수가 충분치 않을 수 있어 성장 부진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이가 설사나 복통이 좀 자주 있었나요? 아, 네. 배 아픈 거랑 네. 설사는 거의 매일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설사할 때 혈변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아, 네. 대변에 그 피가 묻어 있거나 그 변을 보고 닦아줄 때 혈변이 있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혈변량이 늘어서 어지럽거나 혹시 다른 동반 증상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아, 네. 그 변에 피가 좀 많이 나올 때는 그 많이 어지럽다고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앉았다가 일어날 때 특히 그 어지럽다고 얘기한 적이 종종 있었어요. 소아 염증성 장질환 중 하나인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과 대장에만 국한해 나타나는 염증이 특징이다. 복통과 설사, 혈변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평생토록 지속되면서 염증과 궤양이 재발하는 병이다. 하나 같은 경우는 만성 복통, 설사, 혈변이 주 증상으로서 소아 궤양성 대장염이 의심됩니다. 내시경적으로 진단을 필요하고 치료는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되지만 지속적인 식사 조절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게 되면은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추후 외래에서 내시경 추적 관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아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성장 장애를 막는 것이다. 특히 소아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소아의 성장을 위해 적절한 약물 치료와 식이 치료로 장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치료를 위해 항염제와 스테로이드제, 면역 억제제 등이 주로 쓰이지만 스테로이드 제제는 소아의 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 사용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면 우울증, 불안장애, 학습장애와 같은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보호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크론병 하나에서는 성장 저하, 사춘기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약물 치료와 영양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아 염증성 장질환은 꾸준한 치료가 핵심인데 성장 장애나 영양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영양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제때 적절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를 위협하는 소아 염증성 장질환,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극복의 힘이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소아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죠. 크론병이나 이 궤양성 대장염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외에 합병증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이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크론병 같은 경우는 깊은 궤양이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게 되면 농량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좁아지게 되는 장폐색과 같은 협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주변으로 농량이 퍼져서 복막염이라던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피부를 통과하여서 길이 생기는 문제점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항문을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분비물이 나온다던가 치루가 생기면서 혈변이 더 심해진다던가 통증이 유발된다던가 그런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수록 적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염증성 장질환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진단법들이 쓰이나요? 우선은 임상 증상과 병력, 신체 검사 등을 통해서 환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혈액 검사, 그다음에 대변 검사를 합니다. 의심이 될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상부, 하부 내시경뿐만 아니라 필요시 캡슐 내시경까지 진행을 하고 그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영상의학 검사로서 X선 조영술, CT, MRI, 초음파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검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크론병이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어떤 소견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크론병의 내시경적 소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조약돌이 펼쳐져 있는 듯한 깊은 아프타성 궤양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종축성으로 길고 깊은 궤양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이지 않고 병변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크론병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궤양성 대장염은 어떤 소견을 보일까요? 네, 궤양성 대장염은 크론병이랑 비교해서는 조금 얕고 표재성 궤양이며 점막이 잘 붓고 점막이 취약하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기 때문에 혈변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고 혈관이 부어서 소실되어 보이거나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병변이 있는 부위부터 없는 부위까지만 관찰되지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병변이 있지는 않고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염증성 장질환,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조직 검사상 어떤 소견이 또 보이나요? 네, 여기 세 가지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 조직이며 정상 내시경적 소견입니다. 보시면 핑크 색깔을 띠면서 예쁘게 장 모양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조직들이 깨지지 않고 이쁜 모양을 이루고 있으나 이 옆에 사진은 크론병 환자의 조직학적 모습으로서 이렇게 점막이 부어있는 깊은 병변이 나타납니다. 아까 그림처럼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이 얕게 침범돼 있기 때문에 두 그림을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고 조직학적 소견으로도 이런 저희가 움염이라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파괴되어서 다 관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장암도 생기는 부위에 따라 이름이 다르던데 이 염증성 장질환도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 명칭이 좀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은 크론병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회장을 침범하면서 대장을 침범하는 크론회 대장염이 소아한테는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처럼 대장 쪽만 침범하는 경우를 크론 대장염이라고 부르고 증상이 좀 진행되면서 이렇게 누공이 생기는 경우를 누공성 크론병이라고 따로 분류합니다. 이는 누공성 크론병도 합병증이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해야 되므로 이렇게 분류를 추가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장이랑 대장만 침범하는 게 특징으로서 직장 부위만 침범하는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염, 그다음에 좌측 대장을 주로 침범하는 경우는 좌측 대장염, 전 대장을 침범하는 경우는 광범위 대장염으로서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소아와 성인의 염증성 장질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예. 네, 아까 유병률 그래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아는 특징적으로 크론병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보다 한 3배에서 4배가량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진단됐을 때 중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침범 부위도 넓고 심해서 협착이 있는 경우도 많고 또한 궤양성 대장염도 성인은 직장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아 같은 경우는 이미 진단됐을 때 대장 전체가 침범되어 있는 경우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또한 나이가 어릴 때 발병하게 되기 때문에 평생 조절을 해야 된다는 특징입니다. 또한 경과와 예후가 좋지 않아서 심한 체중 감소와 키 성장 방해로 인해서 성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과 영양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약물요법이고요. 중증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맨 처음에는 항염증제 치료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하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는 생물학적 제제 주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에 개별적으로 차이를 둬서 환자에 맞게 맞춤 치료를 하여서 점막 관해를 유도해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약물 요법 외에 어떤 치료법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까요? 네, 사실 크론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진단 당시에 성장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양 보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완전 경장 영양이라 그래서 사실 스테로이드 쓰는 만큼 좋은 효과를 나타난다고 하고 항염증제를 같이 치료를 합니다. 그래도 증상이 조절이 잘 안 되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고 다음 단계로 면역 억제제 조절을 추가하고 그 다음 단계는 생물학적 제제로서 주사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서 뭐 협착이 진행되거나 혈변이 조절이 안 되거나 출혈이 계속되는 합병증들이 관찰하면 사실 가장 마지막 단계로 수술을 고려하지만 최근에는 약제 개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치료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그 경과가 많이 좋아진다면 참 좋을 텐데, 자, 실제로 어떤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진단 당시에 내시경 소견인데요. 보다시피 건드리기만 해도 출혈이 날 것 같고 깊은 궤양들과 이런 소견들이 이제 저희가 점수로 매겼을 때 내시경적으로 한 27점으로 아주 심한 중증 상태의 하나였습니다. 성장 장애도 있었는데 생물학적 치료 제제를 하고 1년 뒤에 내시경적 소견을 보시면 점막이 핑크색이면서 이런 심했던 궤양들이 다 없어지고 이런 작은 용종들만 남아있는 정상 점막을 나타내는 점막 관해를 이루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점수로서는 0점까지 점막 관해를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점막 관해라는 용어가 잠시 나왔었는데 이 점막 관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이제 점막 관해는 내시경적으로 봤을 때 병변이 없고 본인이 느꼈을 때도 증상이 없는 상태로서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 상태를 관해에 이뤘다고 하고 내시경적으로 병변이 없기 때문에 점막 관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장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평소에 식이요법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식이요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뭐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사실 경증에서 중등증의 소아 크론병 환자에서는 한 2달 정도 이런 완전 경장 영양만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상과 장병변이 사라지는 점막 관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임상에서도 완전 경장 영양만 잘해도 증상이 호전되는 환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소아 같은 경우는 췌장에 침범돼서 성장 장애가 나타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보다도 더 우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양 보충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론병 식이요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궤양성 대장염일 경우에는 어떤 식이요법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점막 자체의 침범 부위도 다르고 증상도 다르기 때문에 식이요법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은 완전 경장 영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 식단으로 건강과 체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설사, 복통, 복부 팽만감 같은 이런 대장 증상을 일으키는 악화 유발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기름진 음식이나 시거나 맵고 짠 음식, 콩이나 절인 채소, 설탕, 마가린 등과 같은 음식들은 좀 피하면서 먹었을 때 불편하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들은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아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부모가 내 아이에게 이 염증성 장 질환이 생기지 않는 그런 바람을 누구나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식이요법도 중요할 것 같고 부모가 이 점만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다면 이 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아이들이 복통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단순 복통이 아닌 성장 지연이 있다든지 체중 감소나 설사와 혈변이 반복되면서 야간에 깨면서 통증이 심해진다던가 그다음에 항문에 계속 치질이 생긴다던가 치루가 생긴다면서 그런 불편감을 호소하는 아이들은 꼭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보고 진단과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아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아 염증성 장 질환은 평소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인으로서 요인이 작용하는데 서구화된 식습관, 특히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다던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던가 이런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것들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서 크론병과 같은 질환들이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많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염증성 장 질환은 완치하기 어렵다. O일까요, X일까요? X로 말씀드리겠습니다. X요? 예. 네. 사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는 개발 중입니다. 올해도 새로운 약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아직은 소아청소년이라는 것 때문에 쓸 수 있는 약이 한계가 있지만 그런 약들을 제때 쓰고 스텝업 하면서 단계를 올려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약이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막 관해를 이뤄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지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염증성 장 질환에는 유산균 섭취가 중요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모요? 예. 네, 사실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원인 자체가 장내 세균층이 나빠지면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되고 있고요. 또한 사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이미 유산균을 투여했을 때 특정 유산균이긴 하지만 점막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완전히 치료제로는 쓸 수 없고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아 염증성 장 질환의 오해와 진실을 OX로 함께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설사를 자주 하는데 이게 혹시 염증성 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네, 이 아이의 잦은 설사가 염증성 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앞뒤 관계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염증성 장 질환의 증상으로 설사가 있는 것이지 장염처럼 설사를 자주 했다고 해서 그게 염증성 장 질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사가 자주 있고 배가 자주 아픈 아이들은 증상이 오래되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이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 중 한 명에게 크론병이 있으면 아이에게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 크론병 실제로 유전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 중에 크론병이 있는 경우는 5에서 20% 정도 유병률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 중에 크론병이 있고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진료를 꼭 보시고 선별 검사를 통해서 의심될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소아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아 청소년과 김주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염증성 장 질환의 주요 증상은 잦은 설사, 만성 복통, 혈변 등인데요. 소아부터 20, 30대 젊은 층까지 많이 나타나니까요. 내 아이의 평소 배변 습관은 어떤지 부모가 관심을 더욱 갖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